제가 예를 들면 1교시가 어휘를 강의하게 될 거고요. 2교시가 독해 수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교시가 문법 수업이 될 거고요. 4교시가 논리완성 수업이 될 거예요. 요 4개의 영역 수업이요. 소스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임 영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봤을 때 전에 제가 설명에 참가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설명에 참가하셨던 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편입 영어라는 게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게 4개 섹션입니다. 어휘, 독해, 문법, 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포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해가 가장 큽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독해 점수가 안 나오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독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독해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반면에 독해가 다른 과목만큼 이렇게 막 실력이 빨리빨리 는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구가 끈기로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막 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책을 읽는데 독해를 하는데 단어를 모르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단어가 다 알아도 안 되는 문장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휘나 문법이나 논리 완성 이 세 가지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총알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총알이 어휘. 그 다음에 이 어휘를 나열했을 때 그 문장 구도가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어 알고 문장 구조 파악되면 그러면 해석되지 않나요? 그럼 이 논리는 뭘까요? 논리는 좀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열심히 그냥 말로 드릴게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블랭크 빈칸이요. 블랭크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이니까 여러분 뭐 문장의 해석이나 어휘가 모르는 건 없죠. 근데 그 빈칸에 뭘 넣어야 될까? 뭐가 답일까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블랭크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사장이 돼서 뭘 많이 갖게 돼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갖게, 그게 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논리가 남들과는 사고하는 게 조금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전혀 생뚱맞은 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은 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뭘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럼 혼자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 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라고 썼는데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논리적으로 말 되잖아요. 논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자신의 논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도 답을 못 찾아요. 남들보다 모자라도 답을 못 찾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전에 어느 여학생은 이래요. 독해지문 다 하고 해석도 다 했는데 답만 혼자 틀리겠어요. 혼자 해석도 다 됐는데 생각하는 방향이 남들과 보편적이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그런 지문이에요. 하루에 의사가 약을 2알씩 먹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 지문이 있고 문제 보기에 다음 중에서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걸 고르세요 문제인데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약을 1알씩 먹는다예요. 맞아요? 틀려요? 약 2알 먹으라고 하는데 보기에 약을 1알씩 먹는다고 돼 있어요. 다 그게 잘못됐다고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 또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혼자서. 그래서 왜요? 2알 먹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알 한꺼번에 못 먹어요. 그러면 1알씩 2번 먹으면 2알 먹는 건데 1알씩 먹는 게 왜 틀리죠? 그 여학생이 말한 거 틀린가요? 맞아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학생들, 그 여학생이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남편하고 공항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남편이 준비를 하는데 남편한테 계속 얘기하죠. 아내가. 늦었으니까 빨리 서둘러라. 평일날도 늦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지금 가도 비행기 놓칠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르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굉장히 걱정 마, 갈 수 있어 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중 여자가 아내가 느끼는 심경은 모든 학생들이 답을 뭐로 썼어요? 불안하다, 초조하다. 근데 그 학생은 뭘 골랐어요? 보기에 있는 황당하다. 황당하다를 답을 골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아스러워하죠.
왜? 늦어 죽겠다는데 인간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거는 지금 답을 잘못 고른 학생이 논리적으로 전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 2, 3, 4, 5. 5번에 보기가 있고 다음 중에서 not true, 사실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false, 잘못된 보기를 고르는 겁니다. 잘못된 보기를 고르는 건데 2번이 답이었어요. 2번에 잘못된 답이 나와 있어요. wrong answer. 우리가 falsity, 거짓 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의 보기가 뭐였냐면요. no error. 무슨 뜻이죠? 틀린 데 없음. 그 학생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5번은 복수 정답이 안 되네요. 처음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지? 이게 잘못됐는데 왜 no error야? 잘못된 거를 고르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나요? 지금 얘기한 게? 잘못된 문항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5번에 잘못된 데가 없으니까 저 보기도 잘못된 거니까는 틀렸답니다. 논리적으로 말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렇게 자기의 독창적인 논리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불리해지죠. 본인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휘, 문법, 논리 이 세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지문을 읽어 나갈 때 가장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휘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독해자를 알면 단어 많이 알고 문법 기본적인 문법 알고 그러면 독해가 잘한다는 건 여러분이 누구나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도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싫습니다. 단어 외우는 거 너무 귀찮아요. 단순 암기 같은 거 너무 싫고요. 영어 공부에서 어휘 암기가 가장 귀찮은 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어휘는 엄밀히 얘기해서 단순 암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학식과 교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생물학 교수가 어떻게 설명하죠? 오늘 엽록소 설명할게 하고 엽록소를 써주고 엽록소에 대한 설명을 써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죠? 설명을 주고 엽록소라는 단어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엽록소라는 단어를 주고서 무슨 뜻인지 쓰라고 그러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전공이 결국은 그 분야의 어휘력을 확장시키는 게 학문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영어에서 어휘력을 점점점 늘려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지름길로 여러분들이 많은 다방면의 학식과 교양을 늘려가는 거지 단순 암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제가 진 건 아니고요. 구한서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짓재요. 저한테 MVP Most Valuable Player 그게 아니고요. 어휘를 가장 multiple 다양하게 그렇죠? 어휘를 vocabulary를 perspective 무슨 뜻이죠? 스펙트가 보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단어를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휘를 익히는 관점을 가져보자. 이게 MVP 어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구성할 때 어휘 수업이 있는데 모든 어휘 수업이 독해 지문에서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 강의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가장 많이 썼던 무식한 방법이 뭐죠? 여러분은 그나마 행복한 거죠. 다양한 어휘 책들이 있죠. 공부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책들도 없는 여러분의 아버지나 선배들이 공부할 때는 가장 무식하게 어휘를 공부했던 게 어떤 걸까요? 이런 분들이 있죠. 옛날 분들 중에. 야, 아빠 공부할 때는 책이 없어서 사전을 배웠어. A부터. 한 페이지 외우고 나면 찢어서 씹어먹고 2페이지에서 나 S자까지 먹었어.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물어보세요, 지금. 아빠 S자까지 사전을 씹어먹었는데 지금 영어 잘해요? 아니면 속병만 생겼을 겁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국어사전을 펼쳐서 보면 국어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꼭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이 못 보는 단어 많습니다. 그거를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가장 필요한 단어 우선순위로 외워야지 사전식의 암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휘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쓰는 조그마한 사전 가지고선 그걸 앞에서부터 훑어볼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지 처음부터 사전 암기는 불가능하죠. 또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어휘를 많이 공부한다고 얘기하죠?
어떤 거요? 어근. 어근 많이 씁니다. 어원을 이용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 어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원의 방식은, 이 어원 방식이라는 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면 미국의 언어학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주니어 미들스쿨에서 시니어 미들스쿨,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단어들을 과학적으로 암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하럴드 리바니슨 버캐블러리 22,000이라는 책이랍니다. 그렇죠? 그 22,000 책을 보면 앞에 표지와 단어가 막 있는데 실제로 단어 수 세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몇 개 단어 있대요? 한 800여 개 단어가 들어있는데 책 제목은 버캐블러리 22,000이에요. 그 어느 학생은 과장 광고다. 바꿔라. 버캐블러리 827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800 몇 개를 단어 가지고 왜 제목을 22,000을 달았나 하면은 거기에 있는 표제 단어를 외웠을 때 이 단어를 아는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단어가 한 22,000개 정도 될 거다. 라고 해서 책을 처음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전에 히트를 쳤죠. 그리고 국내에서 히트를 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외국어로, 다시 말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히트를 줬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마치 한글의 한자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자어처럼 한자어로 구성된 한글 단어들이 쉬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예요? 보통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단어죠. 수준 없는 단어가 한자어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한자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류의 단어가 어근으로 가는 어원으로 분석하는 단어예요. 라틴어나 그리스어, 로마어나 그리스어 계통의 단어들이죠. 한자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풀 해자가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제가 한자 이렇게 쓸게요. 뭔가 풀어내다 해자가 있으면 푸는 방법, 해법. 풀어서 흩어뜨리니까 해산이네. 또 묶여있는 거 풀면 해결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풀다는 뜻을 가지고 다양한 뜻들을 우리가 한자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영어에서도 SOL 들어가면은 이게 푸는 거구나, to loosen, 느슨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solve가 되고 푸는 방법이 solution이 되고 잘 풀리네, solvent,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게 풀어진다는 의미에서 뭐 본 적 있죠? 옷 같은데 껌 붙으면은 이 껌을 녹여주고 분해시켜주는 용제, 이런 것도 solvent라고 얘기하고요. 앞에다 im 붙이면은 반대 접단해서 insolvent, 그럼 무슨 뜻입니까?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기업체가 파산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어원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70년대부터 전 세계로 퍼져서 히트를 치고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어휘를 확장시킬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많이 응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기본 단어가 안 돼요. take나 have나 idiomatic expression,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단어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초등학생서부터 80 먹은 할아버지까지 다 하는 단어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변을 확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생활영어라든지요, 의태어라든지요, 의성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통한 관점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어떤 방법도 사람들이 많이 권하냐면요. 한국말로는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가 있으면 뜻으로 뛰어가지 마라. 한 단어 있으면 사전에 가서 뜻 보고 매치시키지 말고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라.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까? 아니면 좀 힘든 방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하다고 해서 뭐 부자가 좋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영어 교육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방법이에요. 마치 이게 가능하려면은 모든 자신의 주변을 영어로 도배를 해야 됩니다. 친구랑 싸울 때로 영어로 하고 집에 가서 TV를 볼 때로 영어로 보고 친구가 인상 쓰고 저 얘기를 뵀는데 저게 상황을 보니까는 욕인 것 같다. 아, 저게 욕이구나. 그렇게 될 때 저희 문맥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수험생에게 적나라하게 이해해주면은 한 페이지에 롱 패스지 지문이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에 이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죠. 처음부터까지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하나씩 줄을 쳤습니다. 몇 개나 될까? 그랬더니 그 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3개다, 4개다. 이런 학생들은 읽으면서 3, 4개 단어가 나올 때 사전으로 뛰어가서
찾아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지문을 한 번 더 읽고 이해하면서 그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은 생각해보세요. 지문을 읽었는데 그 한 페이지에 줄을 치다 보니까 한 60개가 쳐져요. 모르는 단어가. 그럼 60개가 줄 쳐진 그 지문을 100번을 읽으면 60개 단어의 뜻이 떠오를까요? 그거는 독해를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강의하는 선생님이 이런 문맥으로 쓰일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서브로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읽어만 되면 무조건 단어가 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떤 학생은 제가 맨날 소설책을 읽는데 그럼 편입영어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설에 빈출하는 단어와 편입영어에 빈출하는 단어는 강조점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단어를 우선순위로 외우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하죠. 네 번째, 요즘에 많이 히트치는 방법인데 이게 뭐가 있죠? 굉장히 좋아. 학생들이 전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강의해보면 이 방법 가져와서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이제서야 가르쳐주냐 막 난리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쵸? 연상암기법. 참 이게 여러분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는 저도 부인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단어를 원역 그렇게 힘들었는데 단어 써놓고 sacrifice.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특정 책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써있죠. 나는 내 재산을 싸그리 팔아서 고아원에 기증했어. 나의 희생정신 싸그리 팔아서 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논리나 센컴에 잘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surreptitious 이런 뜻이에요. surreptitious. 근데 되게 어려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티셔츠를 언니가 자꾸 훔쳐 입어. 못 훔쳐 입게 서랍 깊숙이 은밀하게 티셔츠를 감춰놨어. 그래서 구성 다음날 가죠. 서랍 티셔츠 은밀하게. 은밀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애들에센스 사춘기. 애들이 애쓰는 시기야. 사춘기. 이런 식으로 말을 매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외우면 끝도 없이 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방법을 택하죠.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 방법일까요? 여러분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뭘 것 같아요? 단어 수가 가장 많은 언어. 어디 뭐 라틴어 뭐 이런 걸까요? 영어가 왜 어휘가 많을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보다 영어가 단어가 많다는 것은 더 똑똑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철학적 개념이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알아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어휘가 영어 수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프리카의 소수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죠. 부족들 어휘 수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200개면 끝날 거예요. 배부르다, 행복하다, 뭐 잔다, 뭐 한 10개 가지고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방법은 원래 70년대에 입시 쪽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90년대, 1990년대 수능이 만들어지면서 어디 쪽인가 하면은 입시 쪽에서, 대입 쪽에서 연상법을 다시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소위 말하는 강남 쪽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이게 다시 편입, 고시, 성인 영어에도 굉장히 좋다고 쓰이는데 이게 가진 방법은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로 영어를 다 단어를 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직접 물어봐도 그 친구도 이 방법으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는 이렇게 안 외웠는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주냐. 그 친구의 변은 이거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로 전체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부가되는 있어요. 부수적으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방법을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게 10개 외우고 다음날 까먹어버리면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연결고리가 고통스러워져요. 처음에는 서랍 속의 티셔츠 은밀한 됐는데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은 나중에 가서 고민하죠. 서랍 티셔츠 서랍에 티셔츠가 왜 있을까? 오래 있었어 막 곰팡이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안 되는 단어를 부수적으로 그런 거 있죠. 나만 헷갈리는 단어.
이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나만 헷갈리는 단어를 암기하는데 부수적으로 쓰는 거지 이거를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우겠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방법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다 외운 다음에 다시 한번 모르는 거를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재미삼아 읽어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헷갈리네. 이렇게 했는데도 기본으로 이걸 외운 다음에 모든 단어를 정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른 반에서 surreptitious 이런데 자기는 혼자 surreptitious, sacrifice 그런데 싸그리 팔아서 망가진 발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붙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 영어책 다 불살라버리고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편입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전략 과목이 아니었던 영어 과목이 편입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신경 쓰세요. 이건 제가 부탁하는 건데 어휘라면서 저도 많이 노력하겠지만은 발음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발음에 대해서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편입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어휘를 아주 풍요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어요. 전에 한 학생이 와서 남학생이 교무실 와서 이러는 거야. 교수님, 할머니가 뭐예요? 예? 당황스럽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 할머니 몰라?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요. 할머니가 누군데? 너희 할머니? 그랬더니 쓰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렇죠? 발음 조금만 신경 쓰세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렇죠. 발음이 굉장히 거의 독일어 수준에 가까운 분들도 있는데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다양한 방법을 볼 겁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시켜서 동의어라든지 또는 반의어 합쳐서 유의어라고 그러죠. 유의어. 비슷한 뉘앙스이지만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단어들. 뉘앙스의 차이.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왔던 단어인가. 기출 단어들인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한 단어를 바라봐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언제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휘 강의를 할지를 개론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받으신 거에 5페이지로 돼 있죠. 5페이지를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지문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목해보세요. 주목이요. 공부하는데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그쵸. 뭐야? 예습이요? 복습이요? 그 정신으로 안 됩니다. 그쵸.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예습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습을 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휘는 예습과 복습이 철저히 두 개 다 되는 게 좋습니다. 미리 한번 훑어보고 지문에서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안 외워진 거 다시 한번 보고 가장 어리석은 게 아는 단어 또 외우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체크리스트도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니면 플래시카드 만들어서 아는 단어는 버리세요. 과감하게. 모르는 단어 다시 반복해서 보고. 그래서 모르는 걸 여러 번 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기 걸 만들어야지 아는 거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서 학원에 앉아서 따라가다 보면 성적이 막 올라갈 거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요. 그런데 모든 수업이 개인에 맞춰질 수는 없어요. 개인이 빠르게 오르려면 개인이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휘는 예습 복습이 다 중요합니다. 독해는요. 독해는 제가 보기엔 예습이 중요해요. 어떤 학생 보면 집에 와서 독해 복습 선생님 수업 듣고 집에 와서 독해 복습하니까 너무 잘 돼요. 해석이 너무 잘 돼요. 기억이 잘 나는 거겠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게. 독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미리 읽어보고 예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줄치고 문제가 도대체 왠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줄치고 수업 시간에 와서 확인해야 되죠.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 이 부분이 빠졌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휘는 예습 복습이 다 중요합니다.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이따 마지막 교시에 한번 여러분이 외웠던 거에 대해서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구루. 힌두교 불교의 교육자 스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루란 단어. 옛날에 구루 모르는 것도 있었죠? 어떤 전문가, 마스터. 그렇죠? 우리가 마스터 얘기하는 전문가나 스페셜리스트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복, 그렇죠? 지극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란 단어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연이라는 뜻인데 우연히 좋은 일이 터지는 겁니다. happiness.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의어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나중에 보면은 고양이란 뜻도 있고 그쵸? 기쁨이란 뜻도 있는데 felicity 이런 단어도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bliss란 단어까지 아마 그쵸? 어원적으로 분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bliss란 단어가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Ignorance is bliss. 우리나라 속담은 뭐죠?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무식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백치, 길 가다 보면 계속 행복해서 웃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에 bliss, blissful. 그 다음에 amidst, 어디 한복판에서 이런 말 있죠? 이건 약간 그렇죠? 문법적인,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among이라는 뜻이고 amid, 어디 한복판에서. 그 다음에 mountain top, 산 꼭대기 있죠? mountain top 한번 볼까요? mountain top. mountain top, 산 정상인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산 정상의 뜻이 뭐가 있죠? 정상회의할 때 summit. 이것도 정상이 있죠. 또 꼭대기라는 거 가장 많이 하는 건 그냥 탑만 써도 되고요. 또 뭐 있을까요? crest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crest. crest가 꼭대기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어떤 말 쓰냐면요. 벼슬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crest. 닭의 숱하게 머리 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닭벼슬. 그게 원래 crest예요. 그래서 그걸 crest라고도 얘기하고 꼭대기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로마나 그리스의 전사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쵸 아머러가 하는 투구 갑옷을 쓰고 있는데 투구를 쓰면은 투구에 닭벼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크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게 크레스트 폴른 그러면 이게 닭이 빳빳이 서 있어야지 화가 나고 용맹한 건데 이게 축 쳐져 있으면요. 닭 싸움 할 때 이게 쳐져 있으면 진 닭들이 이게 옆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레스트 폴른 해서 옆으로 누워 있다 쓰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낙담한 좌절한 용기를 빼앗긴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그 뒤에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solitude라는 단어에 어디 동그라미 치면 되죠? S-O-L. 밑에 이 부분을 동그라미 치면 이게 혼자라는 뜻이죠. alone. 그래서 solitude, 고독. 밑에 있는 solitary, 혼자의 외로운 이런 뜻이죠. 이게 들어가서 혼자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었죠? 저는 혼자 노래 불러요. 솔로. 둘이 불러요. duet. 셋이 불러요. 트리오. 그렇죠? 넷이 불러요. 쿼텟. 다섯이 불러요. 퀸텟.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창, 독주. 이게 솔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솔로 들어가서 하나라는 거. 야, 너 혼자 거기 서 있어. isolate. isolate. 무슨 뜻이죠? 고립시키다. 고립시키다. 영어에서 또 DE가 들어가면 down이라는 뜻입니다. down. 아래쪽. 저 밑에 혼자 남겨진 겁니다. desolate. 외로운, 황량한, 외로운, 외딴 이런 뜻들이에요. 그래서 soul이 들어가는 단어들 여러분 역시 하나라는 뜻으로 기억하세요. 물론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면요. 라틴어로 가면은 soul이 어떤 의미도 있냐면 무슨 의미도 있죠? sun, 태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lar system 그럴 때는 태양계, 그렇죠? 뭐 오솔레미어 이런 말들도 있죠. 오마이 태양 할 때 그 so 또 우리가 뭡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옆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 뭐라고 그러죠? 옆이라는 단어가 파라예요. 파라소.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이 태양이라는 어원도 있고 혼자라는 어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나온 단어 보면 serene. 이게 고요한의 뜻입니다. 이거는 어원을 분석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조용한 밤에 여자친구 집에 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작은 밤에 부르는 노래. 소야고, 쓰란나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serene. 그래서 고요한.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고요함, 그렇죠? 평온함, 침착함. 이게 serenity. 그다음에 형용사형이 그렇죠? sere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요하다는 건 물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거 뭐 있습니까? calm. 그렇죠? 이것도 고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calm이라는 단어는 같이 나와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meditate에서 나온 겁니다. 이 meditate는 명상하다는 동사입니다. 명상하다, 숙고하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어원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또한 동의어들도 무지 많이 있어요. 뭐 reflect on이라든지 ponder over, blue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수업은 시험하고 가장 밀접한 것부터 강조할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틀려요. 특히 이게 어디 나와 있을 때요? 보기에 나와 있을 때. 그렇죠? 요 단어를 요 단어로 바꿔서 보기에 나와 있거나 요 단어가 요 단어로 나와 있으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틀립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mediate. 이거는 중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meditate나 mediate라는 단어를 볼 때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mediate는 중재하다, meditate는 명상하다의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trance, in trance, trance가 황홀경에 빠지다. 그렇죠? 어떤 trance, in trance, 황홀경에 빠지다는 거. 우리가 rapture,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요. 황홀함, trance 말고도 rapture, 기쁨입니다. 굉장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막 뿅 간다 이럴 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뭐가 있죠? ecstasy, ecstasy. 그렇죠? ecstasy 같은 단어들도 있죠? ecstasy. 그렇죠? 이런 것도 무슨 마약 이름도 있었죠? ecstasy. 여기 옆에 같이 써있네요. ecstasy 같은 거는요. 황홀하다,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뭐 enchant라든지 이런 단어에 많이 쓰는 거니까는 trance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oneness, 단일함. oneness, 단일함. union. oneness. 동의어로 뭐 unity라든지요. 단일, 결합, union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어원이 뭐가 있죠? uni. 이게 원래 하나라는 뜻입니다. 독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uni가 들어가면 다 하나예요. 나 혼자 하는 거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uni 들어가면. 뿔이 하나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유니콘. 그렇죠? 또 모든 걸 하나로 모아하는 거 유니버스, 우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만 그래.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니크. 그렇죠? 독특한. 한번 물어볼게요. 유니크는 뉘앙스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솔직히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은 누가 야, 너 생긴 거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뿐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strange, 그렇죠? 특이한 이런 뉘앙스로 많이 있는 게 유니크입니다. 유니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 단어 볼게요. externalize. external, 밖이라는 뜻입니다. externalize, 외연화시키다. 아마 독해 지문을 보면은 이 externalize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내적인 것을 외연으로 확장시키고 외부화시키는 게 externalize입니다. 이게 external이 외부면은 내부는 뭐라고 그러죠? EX가 바깥이니까 바깥에 반대되는 접두어 internalization, internalize. 이게 내부화시키다. 내부화시키다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external surface, 외면, external evidence, 외적 증거. 그 다음에 external use, 외용약, 밖에다 바르는 겁니다. 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단어도 있고요. meld, 녹이다, 융합시키다. 녹이다, 융합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있는, 그때 melt,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melt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쭉 한 번만 훑어봐 드릴게요. commune, communion, calm, attachment, attachment라는 단어예요. touch, 여기를 동그라미 치면 이게 스틱, 어디에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붙이는 게 attach예요. attach. 그래서 고정시키다, 부착시키다 뜻인데 마음이 가서 달라붙으면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죠? 나의 마음이 가서 달라붙으니까 애착, 애정, 사랑 이거로 많이 쓰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건 뭐예요? 아까 down, 어느부터 떨어지니까 detach. 이게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 detach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tranqui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tranquil 무슨 뜻이죠? 고요한, 고요한. tranquil에서 QUI가 quiet예요. 그럼 trance는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그쵸, quiet, 조용한 거라서 고요한, 잔잔한. 여기다가 tranquilizer 해서 ER을 붙이면 무슨 뜻이 되죠? 모든 걸 잠잠하게 만드는 진정제, 마취약 이런 것들이 tranquilizer라고 쓰이고요. 그러니까 sea of tranquility, tranquility sea, 고요의 바다가 어디에 있죠? 고요의 바다 들어봤어요? 고요의 바다 어디에 있는 게 고요의 바다예요? 대서양이에요? 태평양이에요?
그렇죠. 원래 안 속죠, 잘. 그렇죠. 원래 잘 안 속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냈을 때 함정 문제를 내면은 가장 그 함정 문제에 안 빠지는 학생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레벨이 A부터 D까지 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상급반 학생들이 안 빠질까요? 아니면 기초반 학생들이 안 빠질까요? 기초반 학생들은 절대 함정에 안 빠집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함정 문제를 내기가 되게 쉬운데 아예 모르면 찍어버리는 학생들한테는요 쓸 수가 없죠. 트랭키어, Sea of Tranquility, 고요의 바다는 그렇죠.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착륙했던 달 표면의 이름이 고요의 바다죠. 그렇죠. Tranquility, 그 얘기도 잘 나오고요. Sedate라는 단어에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SED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SED. To sit, 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어떤 거 sedate,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가라앉힌, 가라앉은, 차분한 거예요. 또 저게 가라앉다는 말로 들어본 거 어디서 있었죠? 이거 앉아서 타는 중형차들인데 세단, 그렇죠? 야, 저거 고급 세단이야. 세단 승용차. 사람들이 세단 승용차 서서 안 타죠? 앉아서 타죠? 또 뭡니까? 가라앉히다, 차분하게 하다. sedative, 이게 뭡니까? 침착하게 만드는 SED가 붙으면 또 뭐가 있죠? 모래가 물을 흘러가다가 뭡니까? 나중에 물결이 천천해지면 어떻게 되죠? sediment. 모래가 물에 흘러서 가다가 물결이 약해지면은 물의 밭으로 가라앉죠. 심전물, 가라앉은 것들, 이런 것들이 sedate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 다음에 feel이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윤리 시간에 지식에 대한 사랑, 뭐라고 그러죠? 서프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SOPH, 이게 wisdom,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wisdom.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거, philosophy, 뭐죠? 지식에 대한 사랑, 이게 철학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서프가 지식이라는 뜻은 잘 보기 힘든데 대학교 1학년은 뭐라고 그래요? 대학교 1학년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앞으로 오늘 공개 강의니까 그렇지만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막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해야 되죠. 막 제가 벽에다가 공을 팍 던졌으면 어때요? 공이 딱 맞고 벽에서 튀어나와야지 다시 칠 기분이 드는데 팍 던졌는데 막서 푹 떨어져 버리면은 반응이 없잖아요. 제가 막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을 찍는 기분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봅시다. 서프가 지식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는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생을 뭐라고 그러죠? freshman. 근데 요즘에 여성 동지들이 그걸 많이 바꿔놨죠. 왜 여잔데 freshman을 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요즘엔 fresh person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슨 신종 같진 않죠. 신선한 인간에서 fresh person이에요. 체어맨도 사라져갔죠. chairperson. 무슨 휠체어 타는 사람 같긴 하지만 chairperson을 쓰라고 그러고 인류도 mankind가 아니라 요즘 뭐라 씁니까? humankind. 그렇죠? 뭐 policeman 같은 거 완전히 살아서 police offic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2학년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학교 1, 2, 3, 4학년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2학년이 가장 많지 않나요? 2학년이 가장 중요한 학년이랍니다. 왜요? 1학년 때는 적응하기 위해서 어리버리하죠. 3학년 때문에 4학년 되니까 취업 준비하고 정했으니까 바쁘죠. 4학년 되면 진짜 공부하는 거, 입시 준비하는 거 정신없죠. 입사 준비하는 거. 근데 2학년 때 어떻게 내가 대학생을 하면서 wise, 현명한 사람이 될지 바보가 될지가 결정되는 게 sophomore예요. sophomore. 지혜로워질지 suffer 아니면 more 이게 뭡니까? 이게 moron, stupidity 바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똑똑해질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sophomore를 쓰죠. 그래서 feel 그거 말고 여러분이 한번 feel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거 느껴보는 거 어떤 단어 있죠? feel anthropy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아델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칭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도시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는데 어디죠? 필라델피아. 이것도 형제의 도시죠. 그렇죠? Feel, friendliest, feel 들어옵니다. philos,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이고요. 그 밑에 Anglo, 영국이란 뜻입니다. Anglophobia, 영국인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영국인들은 좀 재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많은 책에서 보면 영국인들이 약간 히포크러시, 위선적인 게 많대요. 영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마시면서 delicious, yummy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영국 음식 같아 이런 데죠. 한국에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너무 잘생겼어요. 영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민족 중심이 심한 게 영국입니다. 앵글로가 영국이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thin, 얇은,
희박한 이런 뜻이죠. 여러분 thin이라는 단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thin의 반대가 무슨 뜻이죠? thin의 반대가 뭐예요? thick예요. thick. 두꺼운, 짙은. 근데 이 thin은요. 주목하세요. 굵기가 얇은 것도 thin이지만요. 농도가 흐린 거 있죠. 이것도 thi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페인트 지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실 적 있어요? 군대 같은 데 남학생들이요? 페인트 직접 쓰면 어떻죠? 점액이죠, 점액. 질퍽질퍽하죠? 그걸 갖다가 벽에다 탁 쳐가지고 이렇게 문질릅니까? 아니죠. 그걸 흐리게, 농도가 흐리게 만들어주는 연타격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thin에다가 ner 붙이면 되죠. thinner. 이게 그 페인트를 흐리게 해주는 용제를 thinner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주로 뭐라고 발음하죠? 그렇죠. 몸에 신나 뿌리고 자살. 어떤 사람은 신나, 어떤 사람은 또 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thin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알고 있던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단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신나를 생각하면은 이게 뭡니까? 여기 1번, 2번 뜻 말고도 농도가 흐린 이런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blue, 푸른. 그 다음에 차가운. 3번 체크하세요. 우울한, 비관적인.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blue.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S 붙이면 나중에 뭡니까? 그렇죠? 우울증 이런 의미도 많이 쓰는 거죠. blue.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는 아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blue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야한 색깔이에요. 영어에서는 blue. 그럼 왠지 굉장히 야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푸른 밤. 그럼 왠지 그게 밤이 어떻게 풀어야 굉장히 좀 약간 좀 외설적인 뉘앙스를 갖는 단어가 blue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어요. line. 선이란 뜻입니다. 대사라는 의미 2번 체크해 두세요. 잘 나옵니다. 대사 또는 우리가 시에서 행 있죠. 한 줄 한 줄의 행을 line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됐죠? line. 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line도 가다가 보면 되게 많은데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transgress라는 단어요. 여기서는 요거 두 개 볼게요. 둘 다 중요한 어원이에요. 뭐가 중요하면요. trans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죠? across. 어디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grass가 들어가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to walk.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거기를 가로질러서 걸어 들어가요. 뭐죠?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앞에다 in grass.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입구. 그러면 EX인데 아까 EX가 반대라고 얘기한 적 있었죠? 바깥이라고. 근데 여기서 E만 붙입니다. egress.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오는 출구.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걸어요. 온 국민의 대표자들이 다 같이 걸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요. 거기가 어디죠? CON. 이게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모이는 곳. 어디죠? Congress. 모여가지고 맨날 싸만하죠? 어디예요? 국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한국말하고 발음은 똑같죠? 어디로요? 앞으로. 앞으로라는 접두가 뭐죠? 앞으로. 발음 똑같잖아요. progress. 이게 뭡니까? 진보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progress. 그럼 lead는 back. 뒤로 걸어가는 게 뭐죠? regress. 퇴보하다. 이해합니까?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면 AG 붙이면 됩니다. aggress. 공격하다. 그렇죠? 북치면서 한 곳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grass가 들어가면 다 뭐다? 걸어가다의 뜻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어 infraction 할 때 flag에다 동그라미 치면 이게 깨뜨리는 겁니다.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으라는데 거기 깨고 들어가는 거니까는 위반, 반칙, 침해, 침범. 이 뉘앙스가 살겠죠? nothing worse than은 문법 선생님이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뭐보다 더 나쁘지 않은 정도로만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뭐뭐보다 더 나쁘지 않은 정도요. 그 다음에 out of ordinary. 보통을 벗어난 거니까 뭡니까? 보통과 다른, 특이한. 그런데 보통 out of the ordinary란 말 말고 어떤 말 많이 쓰죠? the ordinary. 이 단어 말고 어떤 말 많이 씁니까? 보통 쓸 때는. 이 ordinary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이게 똑같은 단어가 되죠? 바깥이라는 뜻 있었잖아요. 아까 external 할 때 ex죠. 그럼 여기다가 뭘 붙이면 돼요? extra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extra 그냥 붙였을게요. ordinary. 근데 이거 발음할 때 뭐 extraordinary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발음하죠. 모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extraordinary 이렇게 발음하는 게 extraordinary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 out of도 바깥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로부터 out of curiously. 그럼 무슨 뜻이죠? 그때는 호기심 밖이 아니고 호기심으로부터. 그래서 이유를 나타낼 때로 가장 많이 씁니다. 나왔으니까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out of question. 요거랑
out of the question. 요게 생각보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뜻이 certain이에요. 이게 impossible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확실한. 이게 뭐죠? impossible이니까 뭐로 하셨죠? 불가능한. 됐어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요게 왜 제가 강조하는지 알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의미적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out of question 확실한 거고요. out of the question. 요 더가 있으면 불가능한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안 까먹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 번 외웠다 까먹어야지 그때 틀려봐야지 나중에 안 까먹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건가 하면은 자꾸 까먹으니까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확실한 몇 글자죠? out of question 몇 글자죠? 세 글자죠. out of the question 몇 글자죠? 이거는요. 불가능한 네 글자죠. 그럼 여러분 야 좋다? 지금 안 돼요. 오늘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웠다가 여러 번 까먹죠? 그럼 지금 얘기했던 방법이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out of the question 네 글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무슨 뜻? 그럼 혼자죠. 확실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기억을 하세요. shed 흘리다. 보통 세 가지를 흡니다. 피, 눈물, 하나만 더요. 밑에 있는 나뭇잎. 피, 눈물, 나뭇잎. 이게 shed tears, shed blood 또는 shed blood, shed tears, shed leaves. 그래서 흘리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vestige 체크하고 자취 흔적. nerve는 기운이란 뜻도 있고 신경이란 뜻도 있는데 기운을 빼앗다. 그 다음에 brain power, 그렇죠? 뇌의 힘, 두뇌 능력. exclusive.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close 동그라미 칩니다. exclusive 할 때 close나 clude 이게 어원이 to fold 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 아까 EX 있었죠? 밖에 나가 있어. 그러고 문 닫아버려요. exclude 제외시키는 거죠. 나가라고 그러고 문 닫아버렸으니까요. 너는 들어와. 그러고 문 닫으면요. 포함하는 거죠. 포함시키다. 그만 싸우고 여기서 끝내자. 접자. 둘이 함께 접어요. conclude 뭐죠? 결론 짓다. 결론 내리다. 이런 의미겠죠.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있어요. claustrophobia. 클러스트로 닫혀있는 게 두려워. phobia. 이게 두려움이에요. 무슨 공포증이죠? 갇혀있는 게 두려운 거는 폐쇄 공포증. 이런 단어도 close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exclusively, exclusive. 보시고요. commuter. commute라는 단어 밑에 있죠? 통근하다, 통학하다. 그렇죠? 이게 commute입니다. commuter를 통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에 독해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commuting couple. commuting couple. 부부예요. 무슨 부부죠? commuting couple. 그쵸? 그렇게 해석했는데 한 학생, 커뮤니티가 통근하는 거니까, 둘 다 통근하는 부부. 이게 뭐죠? 우리나라 말로 뭘 하죠? 주말 부부. 꼭 주말 부부라고 해서 주말에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 타고 어디 기차 타고 멀리 가서 만나고 또 집 오면은 한 일주일 동안 못 만나고 이런 것들을 commuting cou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저리. 그 뉘앙스가 어때요? 살려보자고요. 더러운 일입니다. 하기 쉽고 더러운 일, 힘든 일. 드러저리. 됐어요? 드러저리. 기억하시고요. nirvana. 산스크리트어죠? nirvana. 우리가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영어에서도 자기네가 없는 단어는 그대로 갖다 소리나는 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nirvana, 열반을 소리나는 쓰는 게 nirvana입니다. 옛날에 무슨 그룹 이름이기도 했었죠? 약간 프로그레스한 그룹 이름이 있었죠? 컷 커베니가 있던 애들이 nirvana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웃소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외주 주다. 자기네가 직접 할 수 없는 거 계약해서 하청업체에다가 서브 컨트랙트를 시켜가지고서 외주 주는 것을 아웃소스. 그 다음에 펀드요. 밑줄 치고 별표 치겨서 뭘 하나 하면요. 옆에다가 서술적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는 명사를 직접 꾸미는 한정용법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fond something을 넣고요. be fond of something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됐습니까? be fond of something.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be fond of 뭐가 나와 있죠? dogs. 개들을 무척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서술적 용법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서술적 용법도 문법 시간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됐죠? 일단 제가 단어가 조금 있어가지고서 그 단어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쉬는 시간이라도 잠깐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단어를 가리고 훑어보세요. 그래서 독해 수업이 끝나고 문법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에 오늘 들었던 단어는 적어도 기억할 수 있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일단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는 한번 반복을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쉴 테니까는 5분 정도 쉰 다음에 지금 나왔던 단어들이 나오는 지문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